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학과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체 기획에서 좀 독특한 내용을 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광고에서 심리학을 이해를 해야 되게 중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와 심리학은 되게 밀접한 분야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고와 심리학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심리학이란 무엇이고, 심리학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작동되고, 그 다음에 광고 제작에서 심리학의 중요성은 어떤 면에서 있는지, 그리고 광고의 심리적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다음에 행동도 있죠. 제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럼 이 행동은 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오랜 동안,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생겨난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그야말로 행동과 심리, 이 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심리학이 광고나 콘텐츠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고는 그거잖아요. 광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광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은 광고 전략을 짜거나, 광고를 어떻게 개발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뿐 아니라, 이제 콘텐츠를 이제 창작하고, 또는 기획하고, 만드는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심리학은 결국은 인간과 동물 전체의 정신 과정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실험과 분석과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고, 아주 과거에도, 그러니까 심리학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현재도 왕성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아마도 미래에도 되게 중요한 학문 분야로 남아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우리는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그 행동의 원인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물리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생리구조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의 세계이기도 해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하죠. 실험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그동안에 동물과 인간의 행동과 그런 어떤 내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죠. 우리는 여기서 심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심리학에서 우리가 광고나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심리학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제 공헌을 하고 있죠. 인간이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는 사실 심리학의 뒷받침을 통해서 많이들 발전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하이테크와 정보화 시대가 더욱더 발달돼 가면서 인간의 삶이 점점 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도 드러나 있고, 그런 것이 측정도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사회에서는 심리학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도 사실은 심리학과 되게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어떤 그런 인간과 동물과 유기체들의 어떤 행동의 양태,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어떤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구현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서도 심리학이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심리학은 보면은 독일이나 영국에서 그러니까 근대에서의 심리학은 독일이나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나 인간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심리적 장애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심리적 장애를 굉장히 많이 앓고 있죠. 되게 두려움과 또는 초조감,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신 장애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또 현대인의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규명을 하려고 심리학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양에서는 이제 이러한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증명해내고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면, 동양은 약간의 철학적으로 발전을 한 게 좀 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마음을 수양할 수 있을 것인가, 도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추상적인 차원, 또 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게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서양에서의 그런 심리학을 좀 찾아보면, 심리학의 아버지, 재밌는 게 이제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이런 식으로 각 분야마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심리학의 아버지는 비렐름 훈트라는 분이래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심리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처음으로 이런 것을, 정신분리 실험식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직도 이 사진이 이 심리학의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그야말로 심리학을 실험으로서 이렇게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가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당시에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심리학이 오직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과학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는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한 심적 과정으로서 마음의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음의 원자라는 개념은 지금은 좀 더 낯설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심리학을 발전시키는 단초를 만들었던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파블로프가 우리 유명한 개가 주인의 발자국만 들어도 침샘을 분비한다는 조건 반사를 발견해서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실험을 해서 그렇게 하죠. 개가 종을 치고 밥을 줬더니 종만 쳐도 침을 흘린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지금은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 보이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이,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이러한 어떤 되게 단초적인 지식을 여기서 얻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후에 나온 심리 분석가가 정신분석학, 프로이트겠죠?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인간의 행동을 무의식과 의식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아와 초자아라는 개념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기반을 성적인 에너지인 리비도, 그 다음에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런 것들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리비도 같은 경우를 이제 초기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리비도를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개념을 하고 2차 대전의 경험을 보면서 그런 어떤 타나토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개발해내죠. 이러한 정신분석이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의식의 발견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무의식은 지금 이제 그 인간은 사실 의식과 무의식의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의식의 영역은 아직 많이 연구되지는 못했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내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의식을 활용한 광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다 그랬죠.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적이면서 무의식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정신분석학, 보통 이제 정신분석학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정신분석학은 지금은 메인으로서 이제 이런 심리학의 메인으로 가고 있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이트의 그러한 그런 정신분석학을 좀 이어받은 분이 아마 칼 융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동안 이제 프로이트를 통해서 제기된 억압된 억압 이론을 갖고, 그 억압 이론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억압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서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그리고 마음, 즉 인간의 칼융은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랑 같은 건데 집단 무의식,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서 나눠서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개인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집단으로서 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겪은 게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겪었던 경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군부가 정권을 쥐고 이제 통치를 하던 시절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의 민주화운동, 여러 차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민적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점점 이렇게 진전시켜왔던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겪었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있는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이라 존재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형성된 무의식은 또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중시 여기죠. 저는 이제 공부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공부를 중요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런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의문점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에는 이제 명백한 거는 오랜 세월 공부를 해야만 이런 현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도 성장시키고 있고, 자아도 형성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리학은 좀 다른 양상으로 계속 발달해 나가는데, 그것이 행동심리학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손타이크, 왓슨, 헐, 톨먼, 스키너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분석해냈던 건데, 인간과 동물의 학습이라고 하는 게 환경 자극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걸 하게끔 하는 거. 사실 그런 우리가 개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학습을 시켜서 어떻게 환경에 그대로 하게끔 하잖아요. 그런 학습이라는 것이 환경 자극과 관련된 이런 관계들, 이런 속에서 많이 이제 이런 행동 심리학에서 많이 했고요.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감각을 변형하고 단순화하고 정교하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활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정신의 과정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은 사람을 단순하게 자극하고 반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았지만, 여기서는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간이 좀 복잡하게 좀 감각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수집을 해서 변형하고 단순화하고 정교하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활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촘스키라고 되게 유명한 그 학자는 이 심리학의 연구 대상을 인간의 내적 심리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많이 이제
비판을 했죠. 그동안에 행동심리학의 단순성을 비판을 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은 좀 달라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기 실현에 초점을 뒀어요. 인간은 각자 실존주의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감정을 통해서 세계를 지각하고 자유롭고 이제 능동적으로 세계를 지각하고 구성한다. 이런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은 제가 후에 몇 가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광고나 심리학 광고하고 이런 같이 결합되는 영역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되죠. 그 주인공에 빠져들죠. 그러면서 주인공이 영웅이 되면 내가 영웅이 된 것 같고, 그 주인공이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고,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해요. 왜 사람들은 그런 심리적인 걸 느낄까요? 미디어나 광고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캐릭터, 이런 스토리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존재들을 나의 존재랑 연결시키고, 마치 그가 나의 친구인 양 또는 나의 분신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고에서도 그렇고 이런 미디어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미디어 심리학이나 광고 심리학 이런 것들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이제 관심을 둬서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디어를 이런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계하거나 분석하면서 이 작업을 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우리가 특히 이제 영상 작업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걸 전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걸 전달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들은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심리들에 대한 그러한 그 연구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통의 심리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건 심리학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대상과의 연결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게 소통의 심리 개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많이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뭐 리얼리티 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마치 이제 우리가 자기와 거기 리얼리티 쇼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과 자기를 연결시키죠. 그래서 내가 참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거기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내가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끝까지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내가 끝까지 살아남은 존재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의 소통의 심리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기도 하고 비교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소통의 심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광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학을 많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라는 사람들이 심리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은 어떤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이런 걸 자꾸 알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광고를 실행하면서도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는지 듣는지, 어떤 광고들이 그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지, 광고 자극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는 마음을 움직였는지, 어떠한 특성이 소비자들의 영향을 끼쳤는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콘텐츠 같은 경우는 브랜드
브랜드와 사용자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광고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인 관점에서 궁금증을 갖고 분석하려고 그러죠. 결국은 이러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분석하는 또는 이런 사람들, 소비자를 분석하고 문화를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밖에 나갈 수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미디어, 그러다 광고가 있는 미디어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을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사람이 하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데까지 4, 5천 번의 광고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광고는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의식에 봉착을 하게 되죠. 자, 심리 중에서 우리가 광고 심리 중에서는 소통의 심리 못지않게 즐김의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즐김의 심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뭔가 막 쇼 프로그램을 보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즐겁죠.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냥 즐겁죠. 사람들이 와서 놀고 막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막 웃긴 얘기하면서 막 기뻐하면 나도 그냥 기쁘고, 이제 즐거워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런 거를 두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몰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입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즐거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쇼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이런 경기,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엄청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막 스포츠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팀이 나와서 뭐 어디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기분이 다 풀려. 스트레스가 다 풀려. 막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즐김의 심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로 가면서 좀 달라지고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어떤 소통과 즐김 이런 것들이 영역이 확장되고 있죠. 먼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의견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유자재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무한정한 심리적 보상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겠죠. 게임을 통해서 게임이 이제 그 현실 세계를 도피하거나 뭐 이런 거에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도망치고 싶은 어떤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고 게임에 빠져서 그 세계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정말 무한정으로 뭔가 보상을 해주죠. 그 안에서는 내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게임에서는 나는 영웅이고 그 안에서 막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 이 기술적인 이 상황들이 가져다 준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광고를 생각할 때 왜 심리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느냐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이 과정들 있잖아요. 뭐 즐김의 심리, 소통의 심리,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에서 느끼는 이러한 심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좀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게 드라마, 영화, 뉴스, 토크쇼,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재밌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가 다른 사람의 일상,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그러니까 우리와 정말 약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음악과 게임과 스포츠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월터 딜 스콧이라는 이 학자는 광고와 심리학의 측면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암시의 개념이, 암시를 자꾸 하면은 광고가 설득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최면의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영향을 미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1913년에 스콧은 주의, 내포, 의미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광고 효과의 모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그 다음에 흥미와 긍정적 느낌을 불러오게 하고 세 번째는 그 욕망을 스며들게 해서 행동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세 단계를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콧의 이 모델을 가지고 AIDMA 이 모델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광고에서 되게 중요한 심리에 끼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한 이제 중요한 모델인데 어떤 자극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어떤 자극에 흥미를 느끼고 인터레스트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메모리 그다음 기억된 것을 행위로 이어가는가 액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고와 광고 효과에 관한 모델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와 칼 융에 의해서 잠재의식과 의식 그다음에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요. 인지 심리학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변형하고 단순화하고 정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식을 갖고 자기 실현에 초점을 둬서 자기의 실존적 경험과 주관적 감정을 통해서 세계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이 규정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심리학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심리학도 어떤 광고와 더불어서 어떻게 그 광고에서 심리학적인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또 광고에 활용하는 그러기 위해서 심리학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